도로설계 분과위원장 양진입니다. 우리 도로설계 분과위원회 기술 세미나에 바쁘신 나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앞에 방명록하고 명함집을 놔뒀거든요. 방명록에 이름을 적으시거나 명함을 넣으시면 오늘 기술 세미나 발표 자료 소프트 카피를 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방명록이나 아니면 명함을 좀 주시면 놓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그 세미나 이후에 세미나 끝날 때쯤에 다시 공지 드리겠지만 그 식사가 잡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기술 세미나 주제는 그 해외 도로 설계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설계하면은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해외 실적 PQ 가산점 제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엔지니어링사의 그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외 실적을 채우면 국내 입찰 시에 PQ 가점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국내 엔지니어사들이 해외에서 손해 나가면서 PQ 가점 받아서 국내에서 수주하는 데 목적으로 해외 사업을 진출하고 했었던 거가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에 도로 위주로 성장했던 엔지니어링사에서 도로 부문의 위상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해외에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분과 기술 세미나에서 귀빈 소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전 도로 학회장님이시고 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님이신 권수환 부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셔도 그냥 여기서 이야기해요. 모처럼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지난 3월까지 학회장을 했고요. 지금 다시 본연의 제 연구원 직원으로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설계분과위원회에서 굉장히 좋은 그 세미나 주제를 잡아서 저도 아주 저희 직원들과 같이 기분 좋게 참석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ODA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원이 왜 ODA 사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들이 진출할 때 좀 해당 국가에 좀 밀접하게 관계를 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 연구원은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맺기가 편해요. 지금도 라오스 같은 경우는 라오스 국가건설 기준을 도로 분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걸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거든요. 또 아니면 파라과이의 도로연구소 만들어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주면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저는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벌임으로써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기술을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설계회사, 시공회사 같은 것들 어레인지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건설 산업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시공 쪽이 좀 더 해외 진출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고부가 취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그다음에 발표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술 세미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베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에도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코이카 도로교통 분야 ODA 사업의 특징과 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코이카 송주모 기획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그 ODA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도로교통 부문에 코이카 발주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궁금한 점들 다 좀 물어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모리어스 해외 사업 관리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도로협회 국제도로센터 서상원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상원 센터장님은 도로공사 부처장으로 지금 역임 중이시고요. 한국도로협회 파견 근무 중이시고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모리어스 RDP 사업의 단장으로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PMC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해외 현장에 특히 해외 현장 PMC 감리에 아주 생생한 경험으로 나눠주실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두 분의 토론을 이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오늘은 토론자들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만 마스크 벗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네. 네, 먼저 송준모 기획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코이카 SDG 프로그램 팀에서 그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성준모 기획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코이카 원 직원은 아니고 도로공사 원 소속인데 해외 사업 쪽을 제가 2007년도부터 한 15년 정도 이제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ODA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개발, 사업 수행까지 전 분야에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이 닿아서 코이카에 파견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도로 교통, 뭐 항만, 공항,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이제 기획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1년도 되진 않았지만 이런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코이카를 대표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목적은 다음으로 보세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ODA라는 말은 여러 경로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전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ODA 자금이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총 3.7조 원 정도 되고 이제 이쪽은 뭐 밑에 쪽은 아시는 그런 MDB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출자되는 게 22%,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발주되거나 이제 그 한국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집행되는 게 78%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무상원조가 56%, 유상원조는 44%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코이카에서 그 연간 예산이 약 1.1조 원인데 그 중에서 약 5천억 원 정도를 프로젝트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그래프 보시면 이제 점차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거는 이제 OECD 그 DAC라는 개발 원조 협력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의 권고 사항대로 계속 이제 예산을 늘리는 추세고요. 현재 권고 사항은 GNI의 0.7%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0.3%에서 4%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권고 사항을 맞추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배는 예산을 올려야지 이제 OECD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보세요. 지금 ODA 전체 자금이 집행되는 그 대륙별 비중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시아 부분이 40% 넘게 이제 집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쪽으로 한 19% 정도 집행되고 있고, 이런 비중 자체는 아직 큰 그 기본 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향후에도 2025년까지는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교통 쪽 도로 설계분과 이제 여러 소속이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통 쪽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지금 보면은 교통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유상, 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ODA 자금이. 근데 이제 유상 쪽으로는 아시다시피
그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제 큰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교통 쪽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유상원조에서는. 근데 이제 무상 쪽으로 가면은 이제 코이카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발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상원조는 기본적인 그 목적이 빈곤 해결과 교육, 보건 쪽이 주 관심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분야는 사실상 이제 그 과학기술 쪽으로 속해서 좀 비중이 낮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2.4%로 돼 있죠, 지금 통계에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비중 자체는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통계는 그 작년도 데이터로서는 2.4%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카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이고요. 무상원조 자금을 이제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 과거에는 정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무상원조는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정부 부처에서도 직접 집행하면서 코이카 쪽에서는 지금 약 그 절반 정도 수준을 무상원조 자금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해외에는 46개 사무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1.1조 원 정도 지금 되고, 이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관별, 분야별, 국가별로 이제 ODA, 우리나라 ODA 그 집행 실적인데, 지금 그 유상원조 기관인 수출입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46개국에 이제 나가 있는 사무소 분포를 보면은 그 아시아 태평양 쪽에 15개하고 아프리카 16개로 이제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남미 쪽과 중앙아시아, 중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예산 집행 ODA 비중에서도 봤듯이 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분야는 지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이카의 사업은 뭐 잘 아시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그 해외 봉사단이라고 또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요 인물들을,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프로젝트형 사업은 이제 국별 협력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비중은 전체 중에 한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형과 개발 컨설팅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 컨설팅 그 설명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간략히 이제 보면은 특별 협력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그 유형인데요. 일단 개발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계획 수립, 보통 이제 마스터 플랜하고 기본 설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지원하는 분야고요. 그게 이제 예시로 보시다시피 이제 미얀마 중앙 중추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 580만 불 규모로 이제 발주가 됐었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타당성 조사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연수도 들어있고 뭐 다른 요소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S 사업치고 금액은 큰 편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형 사업은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을 이제 지어주거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프로젝트, 그 도로 쪽의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EDCF 사업을 통해서 집행이 되지만, 그 코이카의 프로젝트형 사업은 그 교량 보수라던가 이런 그 실물적인 부분은 기자재 지원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라오스 8번 국도 교량, 그 도로 안전 개선, 또 신호교차로 신호등 설치 및 이런 부대 시설 설치하는 것들은 이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 보건의료 쪽이 가장 비중이 크고, 지금 기술환경에너지로 해서 약 10.6%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국별협력 사업이 지금 비중 한 6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600억 정도가 연간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환경 에너지에 속하는 분야는 물, 에너지, 교통, 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교통이 그 중에서 한 300억, 이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지금 발주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코이카 설립 때부터 그 2019년까지 이제 집행된 교통 쪽에 그런 그 예산 집행 추인데요. 지금 그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게 코이카 전체 사업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거는 이제 2009년도 무렵에 이제 코이카가 아까 말씀드린 OECD의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 분야 사업비는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전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이제 그런 그 예산도 관련 예산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교통사업의 어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만 일단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최근 2020년도까지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제 마스터 플랜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조사로 이제 그 압축이 되고요. 이런 거와 관련된 기술 전수나 이런 공무원 그 연수를 이제 포함해서 보시면 이제 사업비가 점차 이제 초반에는 한 300만 불에 머물던 게 이제는 최근에는 한 580만 불까지 이렇게 그 한 개 프로젝트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만 보면은 일단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도로교통 분야가 아무래도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도로교통, 그러니까 전체 최근 5년간 지금 한 17건, 18건 정도 이제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서 도로교통 분야가 12건이고요. 최근에 이제 철도 쪽이 많이 이제 그 제한이 되면서 철도 쪽도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했고요. 항공과 해운도 이제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그 개발 컨설팅형 사업이 이제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차량하고 기자재 보급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주는 마스터 플랜, 타당성 조사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발주가 되고 있고요. 지금 파라과이, 미얀마 이렇게 해서 한 최근 5년간 8개국 12개 사업에서 약 7,800만 불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도로 프로젝트가 그나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그 코이카 전략 그리고 그 유엔의 SDG 그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구성이 되고 기획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도심의 교통 혼잡 개선하는 부분하고 그 도로 안전 쪽 강화하는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ITS 쪽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5년간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 쪽은 약 17%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이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시는 그 입찰, 그 경쟁을 통해서 이제 수주를 하는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과 협업을 해서 제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방식인데요. 그 현지에서 많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보를 얻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쪽 코이카 사무소와 협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으시는데요. 근데 이제 코이카가 선호하는 프로젝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 사업이 아닌 좀 명분 있고 의미 있는 원조 성격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그런 사업이 이제 발굴되면은 공공기관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참여하는 방식이 공모 제한 방식, 공공협력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공모를 띄우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공모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기관들이 공공기관하고 손을 잡고 이제 참여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공모를 하더라도 아까 46개 사무소에서 먼저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장 수요 기반 공모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그 참여하는 업체나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그 자율형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번째인 자율형 공모 방식으로 그 국책 연구기관이든 공기업이든 지방 공기업이든 공공기관과 이제 손을 잡고 그런 부분을 같이 제안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상국은 아까 4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안 규모는 보통 100억에서 130억 사이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그 설계, 뭐 FS 이런 것만 갖고 제안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MDB의 선행 사업이 있다던가 아니면 국내 다른 기관에서 먼저 했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빈곤 해결, 교육, 보건 쪽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교통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게 훨씬 이제 그 코이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 성향에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차로 보면은 올해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이제 공모제도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4월에 이제 공모가 이제 그 안내가 되었고요.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원한 기업들이 1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코이카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제안서 서류 제출 이제 마감에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은 저희가 공모 심사를 해서 7월 말경에 이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공모된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이제 수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제 예비조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현지 조사를 이제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PD 심사라고 써 있는데 프로젝트 다큐먼트라는 PD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이제 코이카 내부적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선발되는 사업들이 바로 이제 수주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수행을 전제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거에 물론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은 정부 국회에 걸쳐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PD 심사, 그 사업 심사라고 돼 있는 부분만 이제 통과를 하면 거의 이제 수주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코이카가 추구하는 어떤 이념이나 이런 전략,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게 가장 이제 그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정책 부합성과 이제 사업 추진 여건이라는 건데, 그 개도국의 문제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만,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논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코이카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이념인 SDG라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그 17개 목표에 부합한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어야 되고, 이 중에서 보면 보통 도로교통 사업 쪽은 9번이라고 하는 그 인프라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연계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코이카에서 제시하는 중기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기 전략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 중기 전략과 어떤 부합하는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 교통 쪽의 사업이라면 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CPS라는 이제 컨트리 파트너십 스트래티지라고 우리 정부가 정한 그 전략이 있습니다. 원조 전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 분야가 그 나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뭐 보건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데 그게 교통 쪽에 중점 분야로 선정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교통 지금 27개가 이제 중점 협력 국가인데 그 중에서 17개인가 한 20개 가까운 나라가 이제 대상국이기 때문에 교통이 중점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그게 이제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여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부분을 잘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어떤 학교와 병원 그리고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도로 부분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지역 개발에서 꼭 필요한 도로인지 또 교통 시설인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고요. 그건 뭐 현지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파악하고 그쪽에서 이제 지원하려는 어떤 선행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가장 연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현장 조사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한 기술이 먼저 잘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런 사업을 제안한다라는 그런 논리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참 명분 있는 사업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라도 그런 부분을 현장 조사를 하시면서 계속 발굴을 하시고 현장 사무소에 또 협의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좀 더 구체화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게 21년도부터 25년까지의 코이카 교통 분야 이제 중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비전이나 미션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다 이제 사업만 발굴하신다면 어느 내용과 연계는 다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어떤 사업 유형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은 뭐 기존의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시로 이제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설계 쪽의 어떤 컨설팅 업체라고 하면은 대부분 수행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근 5년 동안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안전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혼자 완화 쪽으로 도심 교통 혼자 완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제안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원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 교통 전체 코이카 사업 안에서도 도로교통 쪽의 비중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저희 내부적으로도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요. 그러면 질의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질의는 한 번에 같이. 예.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서상원 센터장님께서 우리어스 해외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두 번째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좀 편하게 좀 덜 어렵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도로협회 국제도로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상원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인들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왜 해외 사업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하면 좀 설레고 가슴이 뛰던데요. 저한테는 이제 해외 사업이 좀 그런 의미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혹시 해외 사업 기회가 되신다면 저 이 말로 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면은 뭐 국내에서 열심히 하시는 국가도 있지만 안 가보신 길, 안 겪어보신 경험 다양하게 많으니까
도전해 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써놓은 건데요.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한 건데 그래서 동사 해외 사업처에서 뭐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모리셔스 개요는 모리셔스라는 나라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설계에 참여하셨던 여기 경로의 이용구 부장님이나 우리 뭐 심사원 대리나 뭐 양재문님이나 이런 분들 빼고는 도로공사 자체 내에서도 모리셔스가 어딘지를 모르더라고요. 요 아프리카 메인랜드에서 약 2,000km 떨어졌고요. 잘 아시는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저만하다면 저 점으로 표시되는 데로 모리셔스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130만 명, 제주도보다 조금 많고요. 크기도 제주도보다 거의 조금 큽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이 인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힌두 애들이 많고 카톨릭 애들 좀 있고 무슬림 사람도 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작은데 1년 예산은 약 3조 원 정도 되고요. 주요 교육하는 나라는 프랑스 식민국이어서 프랑스, 그리고 인접이 가장 발달된 남아공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영국이 주요 교육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제가 오타가 됐는데 이게 19,000불 정도 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프리카가 10,000불 이쪽 저쪽인데 거의 20,000불 수준에 육박을 하니까 좀 괜찮은 나라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 개요는 뭐 자세한 사항은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중요한 사항은 모리셔스 정부 재정이고,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16년서부터 제가 나오는 작년 11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오래 진행 중이냐? 공사 준공 기간까지 발주처에서 용지를 제공을 못 해가지고 그 일부 구간을 지금 한 명이 남아서 좀 그것도 시공 감리를 하고 있고, 시공 감리뿐만 아니죠. 이제 계약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자 관리 2년 이제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시공사로 참여한 브리그라는 회사입니다. 이 명성을 들어서 해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은 아주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민자 사업 할 때 같이 좀 겪어보셨던 사례가 있을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도 아주 아프리카에서 맹위를 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공이 설계 처음부터 사업관리 전달을 했고, 설계는 제일하고 경동팀에서 같이 와셔서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사업은 좀 어떻게 보면 국내에 비하면 좀 심플한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편이, 여기가 모리셔스에서 제일 복잡한 곳입니다. 교통량이 한 6만 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피크 때. 그 피크가 지나가고 여기 다 확장으로 해야 되는데, 요 옆에다가 이 약간 보라색 쪽으로 된 게 그 메트로라고 이 나라에서 만든 메트로를 저희가 설계할 때 컨셉만 잡다가 저희가 이제 시공 중에 자기네가 노선을 확장한 다음에 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인접한 데서 그 시공사끼리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싸움 납니다. 100% 컴플릿이고,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여기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구간의 핵심은 요 협고 한 90m 되는 데를 친구들이 엄청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1위교 350m짜리를 놓고 두 개의 주 도로를,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고, 이거는 이제 주요 도로인데 이걸 간단하게 좀 간결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이유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꼭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해외 사업에서 그 PMC, 그러니까 계약을 포함한 그 총괄 PMC죠. 아무도 없죠. PMC를 한다는 의미는 이 발주처가 고용한 용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병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주로 저희는 이제 시공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시공사는 너네가 설계를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되고 공기를 이렇게 더 줘야 된다. 항상 챌린지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를 맞서서 항상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서류로 하고 어떤 때는 디베이트를 통해서 논리로 압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한 발주처에서 보기에 조금이라도 이 친구들이 잘 싸우지 못해서 우리 발주처까지 손해를 입힐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차 없습니다. 바로 교체를 하죠. 그리고 욕도 먹고 시공사는 그 악명 높은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덤비고 그렇게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은 우리는 이렇게 헐벗은 용병, 저 친구는 발주처, 그리고 저 친구는 시공사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처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 모리어스 사업이 프랑스 시공회사에 낙찰되기 전에 우선 협상자로 중국의 한 업체가 당선됐습니다. 후난이라는 회사인데 가격 점수나 뭐 엄청 높았죠. 그거를 뒤집더라고요. 프랑스의 로비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랑스 식민지여서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 어려운 걸 꼭 해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애들을 시공사로 선정을 시켰습니다. 이 해외 사업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발주처하고의 계약입니다. 발주처와 계약을 못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발주처와 계약이 한 80이고요. 한 20% 나머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발주처 계약이 왜 중요하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발주처 계약이 뭐 부당하게 돼 있다든지 실행할 수 없는 게 돼 있으면은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발주처하고 조금이나 안 좋을 때는 그 사례를 들어서 가차없이 공제를 하죠. 기성금이나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다른 금요일 오후에 바쁘신 일정이 많으실 텐데 여기 참여해 주셔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한 거를 별거 아닌데 이제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 해외 사업 혹시 저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좀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과업이라도 계약서 쓸 때 실행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완성시키기가 어려운 거는 절대로 발주처의 계약서에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실패 사례는 용지 조서를 꾸미는 거를 저희가 발주처와 계약에 담았었어요. 용지 조서는 아시다시피 그 땅 얼마만큼을 수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죠. 설계사님 계시지만 능력이 뛰어나시다 하더라도 용지를 해외에 가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 이해를 해서 용지 조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엄청 당했고요. 그리고 보고하는 양식도 PM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허울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런 거 넣어놨다가 아주 그거 극복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과업을 범위를 정하실 때는 양보하지 마셔라. 못하는 거는 끝까지 싸워서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 이거를 납품할 수 있을 거면 하시고 없으면은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넘버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기성금 수급인데
이 부분도 뭐 해외 그 PPP 사업이나 투자 사업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은 그 선투자를 하고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빨리 받고 후반부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 구조를 그렇게 짜거든요. 투자 사업 하시는 분들 PPP 사업을 하는 데서. 근데 저희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 비성금 수급하는 부분에서 약간 공사가 다 사업 관리가 다 거의 완결되면 좀 일정 큰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양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기성에 밀리지 않고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는 이 친구들이 뭐 무슨 트집을 잡아서 또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약서를 어디 얻은 사업이라도 해외에서 발주처와 계약을 하신다면 두 번째로 기성금은 좀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시든지 그 뒷부분에 많이 남겨놔서 발목이 잡히지 않는 쪽으로 꼭 싸워가지고 관철시키시는 게 유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입 인력 교체나 아니면 뭐 PM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투입 인력이 휴강하는 문제만 가지고도 발주처가 엄청나게 장난을 칠 수가 있고 저희 기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간과를 했었는데 사이가 좋을 때는 물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이 부분 가지고도 엄청난 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시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보통 해외 사업을 하시면 해외 사업 사인하는데 대부분 우리 말하는 국토부예요. 뭐 인프라부나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제 세금 관련 규정은 대부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는 것처럼 뭐 국세청이 있고 이런 거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때는 뭐 법인세 한 25%, 해외 뭐 때에 따라서 30% 되는 거 이거 다 면제시켜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하는데 그건 국토부에서 한 거고 나중에 이제 국세청이나 더 높은 기재부나 이런 데서 이제 기재부 맞나요? 세금하는 데가 아무튼 그쪽에서 덤비면은 또 다른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개런티 비슷하게 어떤 보증을 확실히 받아두셔야 아시겠지만은 세금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업 부분에 25% 수익 발생되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이 소득세 부분도 두 번, 세 번 따져셔가지고 손해가 안 가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와의 계약에서는 실력이 있는 계약 전문가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고, 근데 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시간이 임박해져 있어요. 잘 짜있다 하더라도 빨리 며칠 내에 끝내 이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엄청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해외에서 만약에 발주처 협상 계약서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계약 전문가를 이쪽 부분에 밝은 부분을 꼭 모시고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협상할 때마다 놓치지 않게 관철시킬 때까지 그 옆에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발주처와의 계약의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건 하나 질문을 해드릴게요. 일하다 보면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발주처가 아니죠,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제 발주처 상대로 클레임을 하는데 저희 감리들 엔지니어는 발주처를 상대로 관계를 생각해서 클레임을 보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는데 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증거는 안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첫 퀘스천으로 넣냐면 발주처하고 사이가 나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시콜콜 티십 잡아서 막 깔려고 하잖아요. 기성금.
근데 서류 이 계약 관련된 이 클레임 이 서류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프로세스입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손해를 본 건 알겠는데 네가 언제 그 서류를 양식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네가 언제 그 양식에 맞춰서 제출을 했냐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 피해 본 사안을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류는 굉장히 많이 보내놓고 필요한 그 클레임 서류는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기록해놓고 그것도 전문가, 계약 전문가한테 계약 조항 다 따지고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보내놓으시고 차곡차곡 쌓아놓으셔야 되고 한번 보내놨다고 끝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규정을 보면 보내놓고 일정 기간 되면 꼭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문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 프로세스를 못 지키면 나중에 그렇게 피해를 받는데 그거를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주처와의 관계는 제가 거기에서 RE로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이제 있었고 했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이 서류를 많이 보냈어요. 요구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지던트 엔지니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저한테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결국에는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엄청 좋아하고 저한테 뭐 기성금 플러스 알파도 주고 그러면 됐죠. 서류는 그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발주처와의 관계는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도 왜 서류를 클레임을 보냈는지 다 아니까 나중에 그분이 인정도 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반대는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서류를 안 보내가지고 나중에 그 후임이 담당자가 밖에서 돈을 주고 싶어도 무슨 근거로 돈을 주냐, 네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를 그때 가서 찾으면 그게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하실 때 하시에도 계약적으로 좀 피해가 보신다고 하면 서류는 보내놓고 그리고 대하는 거는 굉장히 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 친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그걸 꼭 지켜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은 되게 제가 좀 임팩트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요거는 해외에서 사업 관리를 해보신 사람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시공사 최대 목표는 돈입니다. 뭐 그 나라에 와가지고 코이카처럼 뭐 교육 무슨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뭐 인류의 뭐 그런 거 없고요. 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하자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1개월 만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꼭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적으로 3년차 무너지면 하자 기간이 2년인데 나는 다 했는데 뭐 그렇고 실제로 저는 이제 또 동사 직원이어서 토목직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지보수 관리나 이럴 때 하는 구조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게 설계 미스인지 시공 미스인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극한으로 이윤을 위해서 이렇게 덤빌 거다라는 것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 이해 안 되신 것 같네요. 나중에 뭐 고생을 하실 때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시공사가 왜 강력하냐? 시공사는 이 영어를 쓴다기보다도 그 친구들 동일한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 모리셔스는 프랑스 말, 프랑스의 사투리를 쓰는데 동일한 언어를 쓴다는 게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일했던 해외 사업 했던 그 해외 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 저희 업체도 엄청 고생하시는데 언어 문제가 1, 2, 3 중에 늘 나옵니다. 이제 PM을 하시든 엔지니어가 되시든 뭘 하시든 언어가 안 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를 하다가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러 가자 하고 담배 피러 가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거기 절대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언어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점이다. 그래서 프랑스 말 쓰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이제 모리셔스 사례지만 중남미나 이런 데도 저희가 수주를 못하고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를 그렇게 통역사를 보유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감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되게 중요했다는 거고 시공사가 그래서 강력합니다. 동일한 언어를 쓰고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처럼 과거에 한 30년, 50년 있었어요. 이미. 이게 무슨 의미냐? 발주처에 있는 총장이나 장관이 그 친구가 대리 차장할 때부터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맥이 탄탄을 하죠.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내가지고 현임 있는 그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죠. 저희가 그 처음에 이 PMC 사업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정치적인 리스크였습니다. 장관이 한 2주에 한 번씩 장관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저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시공사도 같이 불러가지고 시공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한테 그거를 왜 해결을 못하는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거의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 뭐 돈을 위해서는 뭐 물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 3천 불 주면은 그 신문이나 이런 데다 내가지고 이런 한국에서 온 이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설계를 잘못하고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론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공사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계약이죠. 걔는 이제 계약 전문가는 아닌데 여기 와서 이제 계약이 중요성을 알았고 좀 계약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 시공사 계약인데 좀 놓쳤던 부분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계약 서류가 되게 많아요. 도면에서부터 시방서 그 다음에 뭐 발주처 조건 뭐 피딩이나 이런 것까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어떤 전문가가 없냐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계약 서류를 다 이해를 해서 그걸 관통하는 일관성 있게 이 서류를 튜닝해주는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일을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고 언제 그걸 깨닫냐. 진짜 선수를 만나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같이 좀 일을 더 해보시고 그러면 좀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 함부로 뭐로 한계를 고치면 바로 계약 서류상의 상호간의 불일치로이라는 책임은 모두 다 시공사는 한 개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다 엔지니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발주처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할 거고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못했냐고 책임을 다할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뭐 어떤 서류의 제 저기는 그 도면에 있는 주석 있지 않습니까? 노트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약적인 전문가가 한 번 더 봐줘야 된다. 저도 이 노트를 제가 봤습니다. 이거 저기에서 봤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공사는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 저희 한국의 그 엔지니어사들의 엔지니어링 스킬은 거의 10에서 한 9 정도로 탑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당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주는 그 엮는 기술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제가 겪어본 바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면 사업 관리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국내 현장도 마찬가지죠. 이 모리셔스는 이 설계 변경 조항을 굉장히 강력하게 집어넣습니다. 그 베리에이션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했는데 어떤 변화냐? 용지 경계에 50m 밖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교량 한스판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차선이 하나 늘어났을 경우에만 그때만 설계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주처 요구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넣어놨죠. 이렇게 넣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설계를 잘하신다 해도 시공할 때 설계 변경이 안 할 수 있습니까? 징역 요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바로 뒷장에도 나오는데 좀 무리하게 이런 공사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증여를 못 시키는 거는 좀 저기를 해주셔야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분쟁 해결 기구인데 이게 결국에는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연장에 대한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건데요. 이거를 발주처가 좀 요구사항으로 없앴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어떤 분출할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그 사업관리에 유리한 설계는 보수적인 설계 그리고 약간 비싼 설계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현장에서 시공 관리를 할 때 사업 관리를 할 때 시공사하고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빨리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사업자 빨리 해주고 비용도 그 친구들 남기게 해주는 거를 풀어줌으로써 사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너무 경제적인 설계는 일단 돈이 없는 설계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사업 관리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설계 변경은 공사 시행 중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는 데서 증액되는 설계 변경 얘기하는 건데요. 증액 설계 변경은 발주처도 안 좋아하죠. 자기 이제 공사비 증액돼서 저희가 국토부나 기재부 가서 맨날 깨지고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이제 모셔스 팀에서 말씀드린 건데 수록박스 예를 들어서 수록박스를 치환을 할 때 이제 설계가 한 5m 정도는 치환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파보니까 5m 안 패도 됩니다. 한 1m만 파도 돼요.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일하는데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되면 시공사도 자기네가 당초 그렇게 실행을 잡아왔던 거에서 절감이 되니까 좋고 공사도 빨라서 좋고 돈도 세게 되니까 현장 소장이나 걔네들 관리팀도 좋고 이렇게 돼요. 근데 좀 안 좋은 부분은 확장 구간에 박스가 기존에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못했는데 너희가 시공 중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괜찮은지 판단을 해서 그때 해 이렇게 조항을 하나 넣은 게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당연히 조사도 안 하고요. 바로 태클로 클레임 처리로 오는 게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주어진 도면만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조사할 적이는 없다. 하나의 이제 PD 그래도 그게 큰 철학이죠. 고객하고 이제 상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상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엔지니어 미스입니다. 발주처
저기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지니어가 시공사와 사이가 좋으면 시공사가 클레임 제기하지 않을까요? 너무 운운이죠. 예. 이것도 이제 언어가 틀립니다. 시공사에는 근본적으로 돈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와서 커피 마시고 뭐 저녁에 먹고 저녁에 술도 먹고 뭐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제 책상 앞에 클레임서를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은 불가피하다. 그거는 뭐 클레임 없이 사업 관리를 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클레임은 이 친구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클레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기 전, 공사 중, 공사 끝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자다 일어나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공사의 클레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발주처나 엔지니어가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클레임을 못하게 하면 이 친구도 손해 볼 거 아닙니까? 시공사가 발주처한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장한 거일 수도 있어요. 클레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넣은 거는 맨 처음에 클레임이 왔을 때 한국에서 이 내용 증명 받는 거 있잖아요. 내용 증명 받으면 거의 싸우기 바로 직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쪽 계약당 현장 투자를 불러가지고 겁내겠죠. 근데 그게 다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네. 이 계약은 그래서 그런 게 클레임이 왔을 때 PMC 입장에서는 절차입니다. 절차. 왔으니까 계약 서류에 맞게 절차를 해주면 되고 발주처는 언제든지 클레임할 권리가 있고 자다 일어나서도 할 수 있고 클레임을 하지만 돈을 받아가는 거는 그거는 엔지니어의 몫이니까 엔지니어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똑바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클레임이 왔을 때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디터미네이션, 엔지니어 결정을 해주고 발주처 자문을 이제 요거 할 때는 발주처하고 자문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대부분 엔지니어 디터미네이션이 나가면 시공사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변경 100억을 달라는데 100억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우호적 협상인데 이 말이 우호적 협상이지 이 우호적 협상이 정말 피 튀기는 검투사끼리 싸우는 현장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 테이블 같은데 발주처는 이렇게 배석을 하고 요 앞에 앉아 있고 저쪽은 시공사고 여기는 엔지니어입니다. 여기 엔지니어 두세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발주처가 시공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논리로 디펜스를 하는지를 두고 보고 있죠. 그래서 좀 삐리하다. 이거 뭐 가차없이 뭐라고 하겠죠. 그리고 피튀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엄밀하게 하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주처 돈인데. 근데 문제는 발주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발주처가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설계 미스나 관리 미스로 너네가 이렇게 비용이 발생돼서 내가 발주처가 이 정도 비용을 냈으니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제가 그 모리셔스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게 저거였습니다. 저거를 안 당하려고 피터지게 싸운 거죠. 이제 다행히 현재까지는 저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때문에 돈 주는 건 없고. 됐습니다. 말씀드린 우호적인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미커블 세틀먼트의 디베이트하고 요 결정까지가 저희 엔지니어들이 참여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트레이션이라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아미커블 세틀먼트에서 얘네들이 오케이 쌍방이 오케이 하면 협약을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다시 체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분쟁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아비트레이션으로 가는데 이 영역은 변호사 영역이고 아비트레이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아비트레이터는 변호사보다 더 비쌉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해야 되고 쉽게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리셔스에서 가장 큰 클레임은 글로벌 클레임이라고 이 친구들이 했는데 13건 250일 공개 연장하고 약 370억 원의 돈을 더 달라고 저희가 클레임을 받았죠. 그래서 저거 해결하느라고 저 좀 많이 고생했죠. 사업 관리자, 저희 엔지니어라고 하죠. 엔지니어의 성패는 결국에는 발주처한테 어떤 일을 통해서 신뢰감을 주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발주처가 이렇게 시공사하고 서로 뭐 좋은 일을 만나지도 않겠죠. 회의를 왜 합니까? 이견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면 아마 다시 찾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미커블 세틀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 해외 사업 계약 전문가는 이 단순히 국내에서 무슨 용역 계약이나 무슨 뭐 계약 업무를 많이 했다는 사람으로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해외에 저희 말씀드린 그 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처럼 엔지니어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설계가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이해하시는 분이 계약 조항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회사 계약 전문가입니다. 저희 같이 했던 브리그의 계약 전문가도 남아공에서 저희처럼 감리하고 엔지니어 하다가 토목 출신으로 하다가 나중에 계약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다 아시는 사안이시죠. 거기까지. 그리고 요거는 좀 의미 있는 거라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서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반박하고 싶은 사안이나 전달하고 싶은 의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서류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감리가 그렇게 한다. 사업관리자가 발주처 별로 안 좋아. 다 여기 뭐 장관하고 이 친구들 모여 있어서 그런 논리로 할 때는 좀 눌러주셔야 돼요. 압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회의록에 남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 결정이 돼서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머리 퍽퍽 걷고 내일 아침에 일찍 서류를 제출하겠다. 그럴 기회가 잘 안 올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중 이거는 이제 마이너한 건데요. 뭐 해외 사업 하시는 분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로컬 직원 고용할 때는 반드시 직접 하지 마시고 거의 뭐 인력 포함이나 이런 데 통해서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안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했지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용을 하시지 마시고 그쪽에 인력 저기한테 고용을 하시는 게 왜냐 이 친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하시고 거기 나가서 디펜스를 해주셔야 돼요. 개별이. 그리고 아마 리스크 상당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발주처 소개로 고용한 직원은 진짜 잘 관리하십시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지만은 언제 뒤에 가가지고 뭘 할지 모르는 친구들. 발주처가 소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떠날 거고 그 친구는 남아서 그 발주처에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그때 또 발주처에 잘 보여서 자기가 또 이렇게 고용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발주처에서 추천한 친구를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비밀이나
중요한 좀 민감한 사안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정한 건데, 이 해외 사업 종류가 임박할수록 이 친구들도 거기에 지사가 생겨서 뭐 계속 비즈니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도 고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 쓸만한 친구들이 벌써 1년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는 이 남아있는 친구들하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업은 마지막에 갈수록 일이 공사비도 많고 민감한 부분도 많고 일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거 끝나고 작년에는 뭐 딱히 고용될 게 없으니까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로컬에 있는 엔지니어 회사를 통해서 주요 분야 그 엔지니어들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은 로컬 엔지니어는 회사 내 계약이니까 그 친구가 간다 하더라도 다른 비슷한 친구들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렇게 하는 게 공사를 잘 마무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실 텐데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외 사업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수주를 많이 해야죠. 기타 제가 많이 계약이 그러면 둘째 문제고, 수주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주를 어떻게 많이 하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발주처 접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외 지사 운영하는 거는 큰 프로젝트나 이렇게 하시려면 이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30년, 40년 된 친구들이 거기에서 힘을 쓰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니 대리 때부터 같이 생산보락을 같이 했던 친구가 청장이고 장관이고 부청장이고 국장인데 그 친구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실현을 할 때 저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사를 만든다는 것은 해외 사업이 더 확장할 수 있는 한다는 데서는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ABC 같아요. 지사 없이 그냥 인터넷에 뜬다든지 다른 루트로 하시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때 와서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국제회의나 세미나나 박람회나 연수나 해외 교육이나 많으면 좋은가? 좋죠.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것들이 다 저런 것들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국책사업이 좋은 이유는 맨 처음에 접근은 아무런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왔다 하더라도 노출을 계속 시키고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청장,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하셔라.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성장하시려면 지사를 반드시 운영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해외 사업 밸류체인 중에 국내 문제점이 수십 년간 지적된 게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EPC 사업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게 있고 그 앞단에 업스트림에 개발하고 구상하고 그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마스터 플랜 이전에서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참 좀 약해요. 그리고 이윤도 이 마지막에 EPC로 갈수록 이윤이 그렇게 많이 부가가치가 많지 않을 겁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많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 도로만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그것도 뭐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좀 ITS나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톨부스나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개발하셔서 저희가 흔히 사업 개발하는 저희 국내 사업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업이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자판기 사업이라고 돈을 넣고 사업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돈을 넣고 그 사업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업은 뭐냐면 그 자판기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만들어 놔야 한 20년,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돈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맥커리 코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서 한 번도 구상을 못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친구한테 귀가 따갑게 얘기도 하고 해외 사업하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고 우리 양정님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단순 사업도 있지만 좀 지속적이고 크고 입체적인 것들을 꼭 하셔가지고 뭐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발굴하시고 제안하시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인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되게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우연인데요. 이 말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게 하나 걸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매점은 제가 모리셔스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2015년도에 세계 도로 대회라고 피아크 세계 도로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모리셔스 장관이 와가지고 인제 터널 그때 막 라이닝 할 때거든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해달라고 한 거죠. 제가 그때 대외협력국장이었는데 그때 모리셔스 사업을 발굴하려고 그 친구를 초빙한 게 아니거든요. 접점을 많이 만들면 어느 순간 그런 사업 기회가 생긴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 두 분 발표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슴이 뛴다는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다음에 꼭 써먹겠습니다. 그 서센터장님 같은 경우 6년 계셨나요? 모르겠는데? 6년 계시다는 게 쌓이기만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일단은 코이카 그 ODA 사업 관련된 상당히 좀 스페시픽하죠.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한 3개 정도만 받는 걸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해외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자유롭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 네. 아까 그 참여 방안에서 자유로운 공부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예, 경동의 이용우라고 합니다. 그 자유로운 공모 방안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대법에서 30억 정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설계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산 규모가 너무 크고, 그 뭐 이제 시공까지 포함한다면 예산 규모가 작은데,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범위까지 포함한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지금 보통 이제 제안들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마스터 플랜 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교통 조사를 해서 어느 구간이 제일 정체되고 어느 구간을 이제 먼저 이제 개량을 하든지 이런 제안을 포함하는 한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기본 설계도 넣고 그리고 초청 연수 넣고 한 보통 3개에서 4가지 정도를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100억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입니다. 패키지 TMC 뭐 포함해가지고 패키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거를 합쳐서 제안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조사가 중요한데 조사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고 이런 설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패키지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제 딱 설명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데 단순히 그냥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단순하게 사업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 스토리라고 할까요?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업을 구성하시면 그게 어떤 사업이라도 그게 설명이 되고 스토리가 된다 그러면 그 가능한 것이죠. 제한은 없습니다. 네, 사업의 종류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현장 수요 기반 공모하는 거는 각국의 코이카 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제 현장의 니즈를 받아서 하는 네, 본사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던지는 그건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게 공모를 할 때 그 리스트가 올라갑니다. 지금 코이카 홈페이지 가시면은 예, 예. 거기에 이제 현장 수요라고 해서 리스트가 쭉 프로젝트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고 그거를 자율적으로 발굴을 못한 분들은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예. 현장 수요 기반의 자율형 공모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 입찰 방식은 아니잖아요. 제안을 하고 승인받으면 그걸 수행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한은 있죠.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한다고 자율형 공모라고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뭐 도로 섹터가 있을 수 있고 철도가 있고 뭐 공항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자율형 공모에 그 해당하는 그런 예산 규모의 이제 범위 안에서 그 먼저 예비 조사는 좀 복수로 선정을 하고요. 할 사업들을 예비 조사를 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 이제 심사를 들어가면서 예산에 맞게 이제 2개나 뭐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도로교통 섹터에서 입찰 제한 방식과 공모 제한 방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장 도로 교통 쪽으로 비중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근데 입찰에 의한 방식이 보통 그 한 100억 정도 되는 게 한 3개 정도 이제 그 나오고요. 보통 이제 1년에 3-4개 정도 나오고 공모로 제안하는 거는 이제 한 번 이제 제안이 되는데 그 1회 때 보통 최근엔 철도 사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제 공모에 채택이 돼서 했는데 보통 그것도 한 2개 정도 2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1년. 그렇게 해서 비율은 조금 공모 쪽은 적을 수밖에 없죠. 좀. 예. 혹시 다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형 공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이제 저희 국내 공공기관이 그 같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지. 예, 이 코이카 사업은 이게 뭐 이거는 좀 외면된 말씀이지만 이게 국제 입찰이거든요. 코이카 사업은 그 외국 업체도 들어올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ODA의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입찰의 조달에 대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기술 수준을 높은 업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하는데 지금 그 공공기관은 이제 지분에서 50%를 꼭 들어가야 된다. 공공기관이. 네, 그게 보면 인적 지분으로 기준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초청연수 쪽을 공공기관으로 주면서 그 지분을 50%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갖고 이제 컨소시엄사가 이제 그 본인들 지분을 넣죠. 그래서 미니멈 그 대표사가 이제 50% 공공기관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민간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코이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베일에 쌓인 기관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안하시는 업체들만 제안을 하고 또 이제 이 연구원이나 이제 공공기관도 딱 그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도전하는 업체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는 뭔가 이제 잘 맞아 떨어진다라면 그 좀 상대적으로 예산이 과거에는 작았는데 최근에는 다 마스터 플랜만 해도 한 30억 정도 되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정도 되니까 나름 이제 그 프로젝트로는 좀 금액은 되죠. 코이카 관련해서 있으면 딱 하나 질문만 더 받을게요. 혹시 그 원조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수원국에서 지금 원조가 갖고 있는 그 사항 이외에 다른 수요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해서 이게 연장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후속 과제가 뭐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네, 그런 경우 이제 꼭 도로 쪽 아니더라도 네. 다른 경우도 있고 그걸 제일 우선시하는 형태입니다. 코이카에서도. 그래서 뭐 이제 도로 쪽이라면 앞단 전체 프로젝트를 보면 앞단은 코이카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나 마스터 플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국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게 그럼 실물적인 프로젝트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유상원조 EDCF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제일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도로 교통 쪽은 그렇게 가야지 뭔가 완성이 되고 원조에 대한 효과가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리한 거는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고 필요성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후속 프로젝트도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아무리 이제 경쟁 입장을 해서 아시겠지만 나름 그 부분에서 먼저 선점을 한다 그러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먼저 정보도 얻고 그 규모를 떠나서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 감사합니다. 코이카 관련된 질문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은 사실 뭐 특정하게 모레스 사업에 대한 질문이기보다는 해외 사업 관련된 질문 내지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뭐 두 분이 경험 많으시지만 여기 보니까 오늘 각사의 해외 담당하시는 분도 많이 오고 가셔서 꼭 두 분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시거나 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자유롭게 손 들고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모 업체 도로 임원을 만났는데 도로 분야 수주 목표를 400억을 잡았더라고요. 올해. 어느 업체인지 대충 그 정도면 아실 텐데 그 중에 국내 매출 120억을 잡고 해외 매출은 280억을 잡았어요.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 엔진 업체들도 쭉 올해 해외를 진출하면서 좀 규모가 큰 업체들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2배 이상 더 많이 잡을 정도로 해외를 활발하게 또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일정 규모에서 좀 떨어지는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해외 진출을 못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엔지니어 회사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지 그런 내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영세하게 하기 그렇죠. 좀 소규모의 엔지니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몸집을 좀 키우는 게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몸집을 먼저 키우고 몸집이 키우면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거나 그런 데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선 굵은 걸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뭐 해외 사업 이제 한 15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 여러 분들하고 이제 컨소시엄도 하고 뭐 발굴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 일단은 정보를 선점하는 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일단 몸집이 작으면 상당히 불리하죠. 그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인력적인 부분을 이제 가용할 자원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콘소시엄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좀 불리한 조건이라도 콘소시엄을 많이 해서 이제 그 팀을 구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엔지니어링사에서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는 작더라도 그 아주 신념 있고 그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능력이 출중한 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컨소시엄 구성에서도 뭐 빛을 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어쨌든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좀 불리한 조건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뭐 같이 현장에서 같이 겪으시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강점, 기술자들이 강점은 뭐 아무래도 성실함인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많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 정신으로 이제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어차피 엔지니어링이 서비스업 아닙니까? 서비스업 쪽에서는 어쨌든 교감이고 그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어는 안 되더라도 비주얼한 어떤 자료나 여러 가지 좀 쉽고 이해가 빠른 그런 그 문서로 그거를 어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술자도 충분히 그 해외 시장에서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좀 관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엔지니어사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여기서 더 하실 과연 뭐 저희가 있을까? 뭐 박사를 더 하시고 뭐 연구 과제를 더 하시는 게 있고 그러기 이미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뭐 제가 실제 해봤으니까 또 많이 겪구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지니어링적인 그 축적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이외의 그 운영 방식이거든요. 언어가 됐든 어떤 계약이 됐든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많이 하는 쪽이 돼야 가지고 계신 그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강에 보여주시려면 잘 멋있게 보여주시고 인정받고 봐주셔가 만족하게.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적인 스킬은 충분하다. 다만 그거를 이제 딜리버리하는 데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사에서 설계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생기면은 노트를 달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뭐 이렇게 쓰고, 또는 감독과 협의의 뭐 결정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누가 만약에 중공군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AS도 하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하든지 자유롭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향후에 뭐 기술 검토도 누가 할 것이며, 그 원래 원설계사가 다시 들어가게 조정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 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전문가 봐야 돼요. 우리가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안을 다룰 때에는, 조건을 다룰 때에는 그 도면에 작은 노트 하나만 달아놓는다고 되질 않아요. 그 달아놓은 거를 도면에, 그리고 맨 처음에 비딩할 때 서로 질의응답 하잖아요. 클래리피케이션 이런 거 어덴덤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넣어놓고, 계약서에 특별시방서 퍼티큘러 컨디션이나 이런데 그런 조항은 상세하게 넣어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대 과정들 그런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들에 맞게 그게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뭐 PDB, 레드필인데 엉뚱한 조건을 넣고 나는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거 뭐 커버가 된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문가한테 꼭 장을 받으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까 지금 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2015년도에 처음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16년도에. 그러면은 도로공사에서 해외 사업을 많이 안 했을 단계에서 초창기 멤버로 해외 진출하셨을 텐데 초기에 사업 관리를 한국에서만 하시다가 모리셔스 가셔가지고 그 모리셔스에 있는 프랑스 시공사와 발주처 모리셔스 공무원들하고의 초창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트러블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 뭐 말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으로 다 커버가 되셨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이제 시공사의 계약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페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엔지니어 계약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가 이제 클레임을 발주처한테 제기했을 때는 이제 뭐 시공사처럼 며칠 이내에 제출을 하고 그거를 또 며칠 이내에 또 리마인드를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없는데 그 규정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계속 리마인드를 레터를 노티스를 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은 그런 거는 뭐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시나요?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리마인드 하는 거는 어디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다만 그 통상적으로 어떤 분쟁이 발생돼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발주처한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원고죠, 원고. 그러니까 내가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서 그 친구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이 정도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를 다 끝난 다음에 다 묻고 다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클레임. 이제 시공사도 그게 이제 비슷한 계약적인 조건이 적용이 되거든요. 클레임을 하더라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이 친구가 인지를 하면 고칠 수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서류를 내면 야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거 고칠 수 있었는데 그거 왜 그때 안 했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런 거고요. 시공사 피직서나 이런 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하지만 엔지니어하고 발주처 서류는 뭐 정해진 규정이 있냐? 그건 없어요. 만약에 그거 한다면 발주처 계약을 할 때 넣으시면 되고 없으면은 적정 기간에 계속 돈을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못 받았다. 아직도 우리 계속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같이 있었으면 좋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많이 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MC라는 거를 한 거는 뭐 그 전에 프로젝트가 없던 건 아닌데 주관사로 단독으로 우리 그 자원으로만 해서 구성해서 나간 거는 계약도 과업 범위도 상당히 그 스코프 자체가 넓었고요. 그래서 그런 국내의 경험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니까 그래서 많이 깨지고 그리고 후회도 많이 이제 하면서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못했냐라는 후회도 많이 했고 직원들끼리도 되게 옥신각신 많이 했고 그래서 뭐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5년 계셨지만 그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처리가 됐고 그게 이제 앞으로 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훨씬 아주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 일의 진행이나 문서 처리하는 주고받는 거는 제3자적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발주처에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발주처를 무조건 옹호하는 거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냐가 가장 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서 아까 리마인더 말씀하셨죠. 리마인더를 주는 것조차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성실하게 모든 걸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진행됐구나라는 느낌, 그게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항목 중에 이제 자율 조정 항목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토공의 깎이고 뭐 암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공사시에 변동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운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는 편인데 해외 사업 같은 경우 아까 그런 클레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한데 그런 어떤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항목들이 국내처럼 좀 가능한 건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좀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모리셔스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럼섬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서 자체가 틀렸죠. 이거는 이제 수량 산출서나 단가 설명서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이제 그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그만큼 공사비를 더 얹혀서 이제 제한을 하는 식으로 럼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조금 이제 진짜 피직 레드북에 맞게 발주되고 이제 처리된 부분에서 좀 그 조언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공사 PD 레드북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공사 자다 일어나도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게 PD 조건이죠. 근데 이제 그 BOQ를 어떻게 꾸리든 PD 레드북이잖아요. 시공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아무리 뭐 충분히 그 안에서 가능해도 별도의 조항이 있어서 우리는 클레임을 안 한다는 거, 그런 가압적인, 그것도 사실 나중에 싸우면 법적으로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시공사는 그런 거 클레임을 통해서 클레임이 돈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반드시 있을 거고 적당히 합의가 되면 처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설명 중에 그 수로박스 치환 그 밑에 기초 치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저희는 설계는 5m까지 치환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 암이 이제 상부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물량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기록적으로 되진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 나중에 이제 협상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북임에도 불구하고 수량 산출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협상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클레임을 통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기본이, 그래서 그거 갖고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애를 먹었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식당을 예약해놔서 좀 자세히 더 나누시고 싶은 말씀은 식사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가져온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PMC는 사실은 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제 엔지니어 회사들이 PMC 실적들이 없거든요. 근데 PMC 나가서 이제 뭐 거의 단장, 액팅 RE도 하셨고, 뭐 단장 역할 하셨는데, 그 6년간의 상당히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겪기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겪기가 어려운 경험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또 기회를 찾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까 천번에 드렸잖아요. 가슴이 설레는 은퇴하기 전까지 회사 하면 해야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이제 PMC 예. 나중에 그 민간으로 오셔서도 생각이 드시네요. 그렇죠. 뭐 해외 사업은 계속 어디에 가는지. 잘 알겠습니다. PMC 쪽 개인적으로 PMC 역량 실적 쌓고 역량을 많이 키워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엔지니어링 업계가 조금 더 고도화된 쪽으로 부가가치가 더 큰 쪽으로 많이 이제 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식적인 행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박수로 마무리하기 전에 식당